자, 그러면 실제 운용 관련돼서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은퇴하면 리스크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장수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퀀스 리스크라 그래서 내가 들어간 주식 시장이 잘못 만약에 나쁠 때 들어가면 결과가 안 좋은 세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인출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수 리스크를 벗어나려면 생각보다 오래 사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부분 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종신형 연금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투자하면서 생활비를 인출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과 연관된 투자를 하세요라는 두 가지 말이죠. 이 종신형 연금은 뭐냐면 보험에 있는 종신형 연금이기도 하지만 이건 대부분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죠. 국민연금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종신형 연금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물론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이 뭐 어떻게 된다 막 말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수 리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 국민연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당연히 수령을 연기하고 7년 정도까지 연기할 수 있죠. 몇 번 정도 연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기하면 7년은 아니고 4년인가요? 3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인가 4년 정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하면 7%인가 금리를 맞춰주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하는 방법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서 혹시 종신형 연금을 하셨다면 보험의 종신형 연금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종신이긴 종신인데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금리보다 너무 낮아요. 지나간 20년 동안의 저금리 상태에서 종신형 연금은 정말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맞는 거죠. 뭐냐면 자기가 아주 길게 살게 된다면 작은 돈이라도 끝까지 길게 받으면 합치면 많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투자해서 인출을 하는 방법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과 연관된 상품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관리하려면 이제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답이 잘 없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출 시기에 들어가셔서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싶으시면 최소한도의 비중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투자 자산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피하면 얘만이 아니라 다음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보시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뭐냐면 은퇴 자산이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48만 원 가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30년만 앞으로 더 사실까요? 아니죠. 훨씬 더 길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돈의 거의 50%는 가치가 없어지는 상태가 오잖아요. 물가가 2.5만 올라도. 근데 올해 작년에 2.5만 올랐을까요? 제가 아무리 잡아도 5%, 6%는 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10%도 많은 것 같아요. 10%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1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그런 기간이 중간에 한두 번씩만 이렇게 들어가도요. 30년 뒤에 48만 원 남는 게 아니라 28만 원 남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쓰실 돈을 충분히 마련해 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군데군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얘도 이 선생님의 답변은 뭔지 아세요?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주식이나 펀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가장 비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안 하고는 못 버티는 세상이에요. 안 하고 만약에 은퇴에 들어가시고 싶으시면 정말
충분한 저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네 삶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의 10명 중에 9명 반은 요 분의 조언을 들어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거라면 주식이랑 펀드를 비중을 낮춰서라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운용 방법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충분히 연습하는 게 제일 좋다. 은퇴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경험하고 은퇴에 들어가는 게 좋다. 갑자기 은퇴에 들어갈 때 불가피하게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출기 전략의 대표적인 그런 전략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토탈 리턴 어프로치와 버켓 스트래티지라는 겁니다. 토탈 리턴 어프로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일찍이 주식 시장에 투입된 돈으로 연금 펀드, 연금 ETF, 연금 상품을 운영해 본 사람. 그래서 그 운영도 1, 2년 된 사람은 안 돼요. 한 몇 년 돼가지고 급락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봤거나 코로나 때는 사실 너무 짧아서 여러분이 알기는 어려웠을 건데 이런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기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걸 경험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탈 리턴 어프로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토탈 리턴 어프로치는 뭐냐면 저희 인모스가 운영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처럼 다음에 또 S&P 500을 사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다가 온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냐? 그렇지 않고요. 이 토탈 리턴 어프로치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 그런 아주 전문적인 운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운영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금 계좌를 반드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5년이나 6년 만에 한 번씩 하락하거나 10년에 한 번 크게 하락할 때 그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찾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신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둬야 되다 보니 3년이나 4년짜리 예금, 현금 통장을, 현금 주머니를 같이 가져가는 방법, 이게 토탈 리턴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면 이익 실현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올라가는 해에 수익난 부분들을 계속 매도해서 내가 은퇴 자금,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비율은 결정해야 되겠죠. 나는 내 올해 이익의 15%까지는 찾아 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이익 실현이 되겠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놓지 못한 걸 후회하셨던 적 많죠? 은퇴하신 상태라면 그 올라간 만큼을 계산적으로 팔아서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매달 생활비로 쓰시다 보면 1년, 2년 올라간 돈으로 사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크게 떨어지는 때가 오면 팔아서 살지 않고 현금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는 방법. 이게 토탈 리턴 어프로치입니다. 토탈 리턴 어프로치는 운영에 대해서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것 말고 아직 주식시장 경험이 많지 않고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연금 포트 운영 방법은 버켓 스트래티지입니다. 버켓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 버켓은 이거죠. 이 광주리, 바구니 또는 저는 이제 주머니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버켓을 여러 개로 가져가는 버켓 어프로치는 스트래티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3 버켓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이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세 개의 버킷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3 버켓 어프로치는 첫 번째 버켓에는 아주 현금에 준하는 자산만 넣어놓는 겁니다. 내가 계좌가 3개 있는데 은행 계좌를 포함해서 계좌가 3개 있는데 하나의 계좌에는 3년 정도의 내가 찾아서 내 은퇴 자금 할 수 있는 돈을 넣어놓는 겁니다. 3년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시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가 필요해서 연간 1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년치는 어떻게 될까요? 3600만 원을 그냥 고스란히 현금에다 넣어놓고요. 얘는 이자만 붙는 데다 넣어놓는 거예요. 절대로 변동이 안 오는 데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캐시에 준하는 데에다 넣는 버켓 1. 버켓 2는 이
시간 그 투자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10년 내에 쓸 자금은 두 번째 버킷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내에 쓸 돈은 그래서 자산 중에서 본드나 밸런스 펀드라 그래가지고 뭐 이 그 뭐라 그러 말할까요? 배당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배당주 같은 거. 혹은 아니죠. 배당주보다는 이게 더 많네요.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거죠. 그래서 다 조금씩 사놓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그런 주머니를 가져가는 거고, 세 번째는 11년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찾았을 돈이에요. 그 돈은 주식과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 약간 금리가 높지만 등급이 낮은 이런 롱텀 포트폴리오를 세 개의 버킷에서 나눠서 가져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두 개가 삐걱거리면 얘를 찾아 쓰면서 가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내 위험 성향에 따라 이 비중을 많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내 위험 성향으로 조절을 해서 아예 자산을 따로 집어넣어서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3버킷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주머니를 이제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딱 나눠 놓는 겁니다. 캐시, 채권, 주식 이렇게 딱 나눠서 기본적으로 이 채권은 여기서 말하는 하이힐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권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30%, 채권 40%, 주식 40%, 아니면 현금 30%, 채권 50%, 주식 20%.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대 자금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 수익률들을 갖고 계산해서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ETF로 뭐 예를 들면 S&P 500을 사도 좋고 그 다음에 업종을 사도 좋고 종목은 추천드릴 수 없죠. 그렇게 하고 채권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채권이 있는 거죠. 항상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왜 다 이걸 안 하겠어요? 사실 지나간 10년 동안 채권만 가져갔을 경우는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 기준으로 5.5%까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채권이 너무너무 비싼 반면에 그 이자가 안 나왔었어요. 이자가 너무 작아서 쿠폰이 너무 작은 채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했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20년 동안에는. 그래서 전에 자산 배분 말씀드릴 때 채권 40, 주식 60, 그다음에 채권 60, 주식 40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때 마음은 위안을 받았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이 앞에 말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바뀌거나 혹은 이 다른 이제 저희 같은 데들이 가져가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뭐 리저브 계좌 저희가 운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주머니를 아예 딸리 가져가는 방법이 인출기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 금융주식, 내가 그 주식시장을 경험해 본 경험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익이 높아도 뭐랄까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높은 것들을 아주 조금 가져가면서 혹은 나는 배당주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 바구니에는 배당주 위주로 대부분 채워서 이 채권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주와 현금으로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버켓이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투 버켓 스트래티지가 되겠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금융시장 경험이 적을 때는 은퇴에 들어가셨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데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보시면 주식 또 여기에 보시면 장기 자산 중에 주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찌됐든 피하려면
장수 리스크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시퀀스 리스크도 마찬가지면 이 주식이나 펀드에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제가 사례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도 업종 투자라는 거죠. 뭐냐면 종목에다 하지 마세요. 업종에다 하세요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것들을 투자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패시브, 인덱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금, 그 다음에 이 은퇴 자산, 인출 자산을 운용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주머니 방식, 그러니까 단일 종목이 아닌 그 자체가 분산 투자가 돼 있는 툴을 사용하시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냥 통째로 지수를 사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종을 사실지언정 업종 전체를 사야지 종목 하나를 사시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잘 운영해온 5년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은 결심하기를 나는 묶음으로 투자하겠다. 내 은퇴 자산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거기에 단일 자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단일 자산 투자를 꺼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묶음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저희는 패시브, 인덱스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목이 ETF죠. ETF.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펀드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ETF로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예. 왜? 펀드도 그럼 묶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수많은 이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의 투자 의견을 반영해서 묶음으로 만들다 보니 굉장히 종목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업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분산 투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펀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사고 파는데 해외 것 같은 경우는 막 7, 8일씩 걸리기도 하고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ETF는 어때요? ETF 설명은 뺐네요, 제가. ETF는 그 모든 단점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싸고 일단 비용이 연금에서 요즘 ETF 하면 잘 찾으시면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대형사가 아마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을 거예요. 거래 비용 무료. 세금 내야겠지만 무료.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묶음이 어떤 어떤 매니저가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 업종,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그 브레인 그쪽은 막 중국 걸 너무 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미래셋도 한때는 박현주 회장이 인사이트 중국 거만 다 들고 있어서 아주 박살났죠. 예. 이렇게 자기의 그런 확신이 막 들어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버티고 있는 동안 펀드는 계속 안 좋은 수익률을 계속 가져갑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예, 그 사람은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믿고서 계속 몇 년을 뒀지만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그 자문사들이 처음 생겨날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레인 투자 자문이라는 걸 만들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래셋에서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라는 펀드를 운영했던 분인데 그분이 워낙 유명하고 뛰어난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브레인 자문을 만들었다가 브레인 자산운용까지 바꿨는데요.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면 내가 맞지 않습니다. 왜? 저는 지금 이 상황에도 중국 주식이 좋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한국의 레코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전부 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한국의 차화정에 투자해서 최고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차화정 업종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몇 년 동안 그거를 버리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는 생각이 잘 안 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들고 있는 동안 계속 펀드는 수익률이 녹아납니다. 그런 단점을 피하려면 업종 ETF를 사는 건 좋은 점이죠. 왜? 업종은 편애를 받지 않아요. 업종이 바꾸면 되거든요. 주도 업종이 바뀌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업종은 세상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가 달라져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2년, 그러니까 23년도에 어느 업종이 올라갔냐인데 23년도 업종 수익률이 편차가 너무 크죠. 그 좋은 장에서도 마이너스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23년도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업종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인데 이 업종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업종은 2에서 4년 동안 강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계속 들고 있으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다시 현대차가 올라왔죠. 그죠? 한 15년간 하락했어요. 하락만 했어요. 하락만. 언제 오르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오르고 그 다음에 근 15년간 계속 내려만 왔어요. 23년 말까지 내려왔으니까. 예, 계속 내려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하지만 얘를 투자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주도 업종인 기간에는 남들의 5배, 6배씩 오릅니다. 다른 업종, 종목이 아니라 업종에.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거군요. ETF하고 일반 펀드의 차이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도 차이나지만 기본적으로 결제일도 차이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이 펀드가 뭘 들고 있는지를 뭘 팔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 마음입니다. ETF는 곧바로 알게 돼요. 저희 인모스트에서 지난달에 리밸런싱한 ETF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완성차를 같이 투자했던 ETF가 있었는데 ETF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펀드 매니저가 그러니까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기아차 뭐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볼 땐 싸다고 생각한 거죠. 2차 전지만 다 사놨어. 저희가 곧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서 두 개에 다 투자하는 ETF를 산 건데 바뀌면 팔아야죠. 그런데 바뀐 걸 알 수가 있는 건 ETF인데 펀드는 그렇게 펀드 매니저가 싹 다 바꿔놔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펀드에 나타나는 보유 내역은 심한 건 6개월 전 겁니다. 3달 동안 팔아치워버리면 거기 안내서에는 들어있지만 종목에는 하나도 없어요. ETF는 어때요?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데를 쫓아가려면 펀드 매니저가 뭘 사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ETF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섹터에다 투자하는 아까 저희가 주도 업종 투자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에 투자하려면 업종에 투자하는 ETF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업종을 미국은 11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 GICS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 섹터 기준이라는 건데요. 업종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글로벌에서 다 통용되는 업종 기준인데 S&P 500은 11개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금융,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재, 소재, 부동산,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단지 S&P 500을 똑같이 나눠서 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IT가 27%죠. 매그니피센트 7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고 다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중에 뭐 메타 같은 것들은 아마존 같은 것들은 경기 소비재에 들어가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쪽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저희가 말하는 기술주들이 다 이쪽에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중은 높죠. 하지만 얘네들이 사이클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느 사이클에선 어디가 올라가고 어떤 사이클에는 어떤 업종이 올라가는지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되기 때문에 업종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예. 그래서 업종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업종 ETF를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게 이겁니다. 에너지 업종은 XLE라는 ETF를 통해서 에너지 업종 전체를 투자할 수 있어요. 유틸리티는 XLU라는 거죠. 요즘 한참 됐나요? 유틸리티 뭐 전기 관련된 업종이 많이 올라서 XLU가 자꾸 나왔죠, 기사에. 왜냐하면 전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이 XLU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LK, 그 다음에 XLB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 업종들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요 업종을 알아서 만약에 투자한다면 그 안에 있는 XLY를 사면 아마존을 뭐 20% 사게 되는 효과, 지금 20%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한 효과를 기본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런 식의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투자했던 것들을 쭉 다 이제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보시면 업종 ETF들은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업종으로 뭐 한국 거로는 연금에 들어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필요해서 테마도 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냐면 세상은 변했는데 이 아까 GICS 이 섹터 구분은 이제 매번 바꾸지 않고요. 연간에 한 번, 1, 2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 정도로 바뀝니다. 이 안에 기본적으로 요 그 테마단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로 업종 ETF를 주로 중심으로 하지만 요 테마 ETF를 조심스럽게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이라면 요것도 활용해 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운영의 틀을 업종 ETF에다가 두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의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왜? 업종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교체하거나 또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금 자산을 운용하실 거라면 절대 종목 단으로 가지 마시고 펀드 단으로 가지 마시고 ETF에 머물러 주세요. 그 중에 ETF 중에서도 업종 ETF만을 타겟으로 해주세요.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